이번 어버이날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고민하셨다면 그 숫자는 단순한 효심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 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죄책감 회계의 한 항목이고 당신의 한 해 가처분 소득에서 정확히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2024년 한 조사에서 어버이날 선물 용돈 평균 예산이 37만 원으로 잡혔지만 2025년에는 29만 원으로 줄었고 실제 카카오페이 송금 봉투 평균 금액은 9만 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7만 원과 10만 원. 이 두 숫자 사이의 거리가 바로 한국 가족의 속살입니다. 평균이 높아 보이는 건 여유 있는 소수의 큰 금액이 전체를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체면 사이 어딘가에서 봉투를 접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 대형 유통사 조사에서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로 용돈을 선택한 비율이 70%를 넘었고 2026년 카카오페이 설문에서는 무려 89%가 현금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카네이션도 홍삼도 아닙니다. 현금이에요. 그런데 그 현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숫자가 있고 그 숫자를 못 맞추면 마음 어딘가에 작은 빚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빚의 이름이 죄책감입니다.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급은 평범하고 전세 대출도 아직 남아있고 두 아이의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분이 어버이날 전날 밤 봉투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10만 원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보다 적게 드리면 뭔가 퇴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결국 15만 원을 넣었습니다. 5만 원 차이지만 그달 카드 대금이 조금 빠듯해졌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5만 원이 이성적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죄책감은 사람의 지갑을 이성보다 빠르게 열게 합니다. 마음이 불편할수록 돈을 더 쓰게 된다는 건 심리학이 오래전에 증명한 사실인데 어버이날 봉투 앞에서 5만 원을 꺼내다가 10만 원으로 바꾸고 10만 원을 꺼내다가 20만 원으로 올리는 그 순간 당신은 효심이 아니라 불안을 사고 있는 겁니다. 지인이 30만 원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 이미 준비한 봉투를 다시 바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평생 이 구조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명절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 감각이 몸에 새겨지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봉투의 두께는 내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체면의 두께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자식인가를 돈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이게 죄책감, 경제의 작동 원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압박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1988년이었습니다. 지금의 60대, 70대 부모님 세대는 그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택자산은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 공백을 자식의 봉투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봉투 앞에서 느끼는 그 의무감은 개인의 효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가 개인에게 전가한 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봉투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봉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5월 어버이날이 끝나면 추석이 오고 추석이 끝나면 설이 오고 설이 끝나면 어머니 생신이 옵니다. 아버지 생신도 따로 있고요. 연중 부모 관련 지출을 항목별로 나열해보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어버이날, 명절 2번, 생신 2번, 여기에 간간히 끼어드는 병원비, 건강검진, 안경, 보청기, 약값. 고령화가 깊어질수록 이 목록의 아래쪽이 무거워집니다. 평범한 40대 직장인 한 분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다면 어버이날에만 양쪽으로 각 10만 원씩 드리면 20만 원입니다.
설과 추석에는 명절 용돈으로 양가 합산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나갑니다. 부모님 생신이 각각 있으니 식사와 소소한 선물을 합치면 생신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네 분 기준으로 연간 40만 원에서 8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까지만 더해도 연간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직 병원비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신 동안에는 건강검진비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만성질환이 시작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정기적인 내과 방문, 안과 진료, 치과 치료. 이 중 치과가 들어가는 순간 단위가 달라집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거론되는 건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혹시라도 큰 수술이 생기면 봉투 안의 숫자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 간병이 있습니다. 한번 간병인을 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문 간병인 하루 비용은 지역과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기준으로 하루 11만 원에서 15만 원,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거론됩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이에요. 여기에 요양병원 입원비나 시설 이용료가 더해지면 그 숫자는 다시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거론되는 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공적 장기요양보험이 일부를 커버하지만 나머지는 가족이 직접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 인정자는 2022년 101만 9천 명에서 2024년 116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사이 약 14만 6천 명이 증가한 겁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201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2.6명, 2050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 추계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40대인 당신이 노후를 맞이할 즈음에는 사회 시스템이 개인 부양을 지금보다 훨씬 덜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그 공백은 지금처럼 자식의 봉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버이날 봉투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펼쳐지는 수년에 걸친 부양 비용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중년 자녀들이 이 현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계부에 적지 않습니다. 적기 시작하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적는 순간 부모님을 향한 감정이 숫자로 환산되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계속 보이지 않는 지출로 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비용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지출은 어느 순간 가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이 구조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 나옵니다. 형제가 여럿인 집에서는 이 비용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통계는 없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실 겁니다. 대부분 형제 중 한 명이 총대를 매게 되고 나머지는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한 발씩 물러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홀로 떠안은 자녀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상환을 청구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자주 전화했는지, 명절에 누가 더 자주 내려왔는지, 어릴 때 부모가 누구를 더 예뻐했는지까지 법정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가족 안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서운함과 불균형이 결국 돈의 언어로만 번역되는 순간입니다. 그 심리가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모두 돈의 언어로만 번역되고 마는데 그 번역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낳는지는 법정에 간 가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드리는 자식과 못 드리는 자식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실제 경제력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형제 중 하나가 봉투를 두둑하게 챙기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나머지 자식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켜집니다. 그 자식은 다음 명절에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 의례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죄책감은 한 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어버이날에도 그 다음 추석에도 계속 청구서를 보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세대를 넘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식에게 봉투를 받는 부모님도 한때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봉투를 넣으셨을 겁니다. 그분들도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셨을 거고 형제들과 암묵적으로 비교하셨을 겁니다. 이 죄책감의 구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됩니다. 다만 그 이름을 죄책감이라고 부르지 않고 효도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어머니가 계신데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봉투를 드립니다. 큰아들은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작은 딸은 명절에만 20만 원씩 드립니다. 어머니는 두 분의 형편을 다 아시기에 어느 쪽한테도 더 주라는 말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큰아들 입장에서는 동생이 적게 드리는 게 내심 섭섭하고 작은 딸 입장에서는 오빠가 더 드리니까 자기가 덜 효도하는 것 같아서 명절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그 두 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혼자 애를 쓰십니다. 받는 사람도 드리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편하지 않은 상황이 세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형제가 둘 이상인 가정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 구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자식 세대에게도 부모 세대에게도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봉투를 주는 걸 기다리면서 과연 마음이 편한 분이 몇이나 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됐다,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말의 절반은 진심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식의 부담을 알고 있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받은 용돈을 쓰지 못하고 통장에 모아뒀다가 훗날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받는 쪽도 불편하고 드리는 쪽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의례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것을 효도의 언어로 포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건 냉정한 회계 장부입니다. 최근 어버이날 선물 평균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람들의 효심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가정의 달 지출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봉투 안의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식의 지갑도 얇아지고 있는데 부양의 무게는 반대 방향으로 무거워지고 있어요. 자식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부모의 노후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이중압박 구조,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샌드위치 세대의 재정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을 숫자로 환산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40대 직장인이 연간 부모 부양에 쓰는 돈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연 5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양에 쓰이는 돈이 복리로 굴려졌다면 20년 뒤 어떤 금액이 되어 있을지를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부모 공경의 문제를 넘어선 재정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딜레마가 특히 무거운 이유는 한국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서유럽의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그에 맞춰 천천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연금 제도가 정비됐고 공적 돌봄 인프라가 구축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만큼이나 고령화 속도도 빨랐고 그 빠름 안에서 국가의 부양 시스템은 가족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간격을 자식의 봉투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버이날 봉투 앞에서 느끼는 그 묘한 부담감은 사실 수십 년에 걸친 사회구조 문제의 청구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죄책감으로 여는 지갑보다 정직한 계산 위에서 여는 지갑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부양만이 진짜 부양입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정직하게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버이날 봉투뿐 아니라 명절, 생신, 의료비, 간병까지 연간 부양 비용을 실제로 가계부에 적어보는 거예요. 적고 나면 처음에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 없는 지출은 죄책감이 결정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결정하는 지출은 언제나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섭니다. 두 번째는 형제가 있다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대화지만 그 불편함을 미루면 나중에는
법정에서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버이날 며칠 전에 형제들끼리 모여서 올해는 어떻게 할지, 각자 얼마씩 드릴지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봉투 앞에서의 죄책감 경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요양이 필요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을 나눌 것인지도 건강하실 때 함께 이야기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대화가 불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대화를 미룰수록 나중에 가족이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금액이나 지원 방식을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기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여쭤봤다가 더 많은 걸 원하실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 부담되지 않게 적당히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넘기지 말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액보다 자주 전화하는 것, 자주 얼굴 보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봉투 안의 숫자에 집중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투의 금액 대신 형태를 바꿔보는 시도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식당에서 오래 앉아 밥을 먹는 것도 부양의 한 형태입니다. 이게 봉투보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부모님들은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십니다.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형태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게 10년, 20년을 함께 가는 부양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나의 노후 준비를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불효처럼 들릴 수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당신이 지금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당신의 자녀가 나중에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죄책감 회계는 세대를 건너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 고리를 어디선가 끊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같은 봉투 앞에서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효심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도 이쯤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봉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덜 드리는 사람보다 더 좋은 자식인 것도 아니고 용돈 대신 자주 전화 드리는 사람이 봉투를 두둑하게 챙기는 사람보다 불효자인 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비교의 잣대를 그대로 내면화해서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이 구조의 특이함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북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노인 부양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훨씬 큰 비중으로 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요양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다고 그 나라 사람들이 부모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달리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오랫동안 가족이 1차 부양 주체였고 국가는 2차였습니다. 그 구조가 서서히 바뀌고 있긴 하지만 지금 40대, 50대인 분들은 그 과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속도보다 내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엔 너무 크고 국가가 해결하기엔 아직 갈 길이 먼 구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도덕적 정답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길을 잃습니다. 효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랑을 오직 돈의 언어로만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은 자식과 부모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드리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부모는 받고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효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뉘앙스가 담기면 불효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 부양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기적인 자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시선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아무 말도 못한 채 봉투를 접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중년 세대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꺼낸 오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덜 혼자라는 느낌이 드셨으면 합니다. 봉투 안의 숫자가 마음의 크기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죄책감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 형편 안에서 진심으로 나왔는지는 당신만 알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매년 옵니다. 그리고 매년 이 회개는 반복됩니다. 어버이날은 감사의 날입니다. 그 감사가 진심이 되려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부양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양 비용을 어떻게 나누고 계신지, 또는 올해 어버이날 봉투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